안녕하세요.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평소 저는 바쁜 일상 짬짬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해주시는 사연을 즐겨 듣고는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직접 겪었던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아니 분명 한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끔찍한 사고에 대한 기억이 마치 지워지지 않을 상처처럼 아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사고를 함께 겪었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기묘하게도 저는 그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친구의 이름은 무엇이었고 목소리는 어땠는지 하물며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조차도 전혀 떠올릴 수가 없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단 하나. 저와 그 친구는 마치 한 몸처럼 딱 달라붙어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함께 보냈을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뿐이었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사건의 그날은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마침 소풍을 떠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날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소풍을 앞둔 여느 꼬마아이들이 그러하듯 들뜬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야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설레게 만들었던 건 어머니께서 싸주실 도시락에 대한 기대였어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셨던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학교 점심 도시락을 아주 잘 싸주셨기에 소풍 도시락을 향한 저의 기대는 더더욱이 클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잠을 설친 건 저희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밤새 편히 잠들지 못하셨던 건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나오셨다고요? 근데 꿈에 아버지가 나왔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버지를 늘 그리워하셨으니까 꿈속에서도 다시 만나셨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세요? 그냥 꿈속에서 본 너희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괜히 싱숭생숭하고 정신이 자꾸 멍해지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셨는데요? 내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가족사랑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서당 훈장님처럼 꽤나 무뚝뚝한 편이었잖니. 난 너희 아버지가 어젯밤 꿈속에서처럼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너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적에도 의연하게 버티면서 눈물을 꾹 참던 양반이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처럼 살아생전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아주 지극히도 아끼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실부인의 외동아들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늙음하게 밖에서 얻은 술집 작부 출신 첩과 그 자녀들에게만 사랑을 주었고, 반면에 저희 아버지에게는 생전 아들 대접을 한번 해주기는커녕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취급을 해버렸다지 뭐예요.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며 아버지께서는 가슴 깊이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장차 내 아비 같은 부모는 절대로 되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훗날 그런 마음으로 저를 낳아 부모가 된 아버지께서는 비록 어쩔 수 없는 옛날 분이셔서 겉으로는 훈장님처럼 무뚝뚝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아버지가 훨씬 더 좋았어요. 겉모습과는 다르게 뒤로는 저와 어머니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하면서도 그 든든한 만큼 아주 따스하고 포근한 어버이이자 남편이셨거든요. 가난한 형편의 아버지 당신께서는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으로 매 끼니를 잡수시면서도
아내와 딸아이 먹을 고기 반찬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불운하게도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때마저도 아버지가 없는 삶을 불안해하고 있던 저의 귓가에 아빠가 하늘에서 계속 우리 딸을 지켜보면서 좋은 길로만 이끌어줄 테니 앞으로의 세상을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하는 든든하고 포근한 유언까지도 남겨주셨죠. 그랬던 아버지께서 간밤에 어머니의 꿈에 찾아오셔서 서글프게 울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음 한구석이 괜스레 자꾸만 뒤숭숭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지구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처럼 늘 굳세고 든든한 어버이셨기에 그런 아버지께서 서글픈 울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가 내심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하물며 아버지를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꿈에 나온 남편의 모습이 더더욱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으셨기에 당시 어머니께서는 그날 아침나절 내내 마치 정신을 엉뚱한 곳에 두고 오신 분처럼 멍하니 허둥지둥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소풍도시락 챙겨주시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소풍을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집결지인 학교 운동장으로 한참 걸어가고 있었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소풍 가방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 싶어서 열어보았더니 돗자리 같은 다른 준비물들은 다 있는데 유독 도시락만 하나 없더라고요. 이에 저는 함께 걷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그닥 멀지 않으니까 내가 얼른 가서 도시락 가지고 돌아올게.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 나 혼자 학교까지 가는 길 엄청 심심하단 말이야. 그렇게 말한 저는 행여 친구가 저만 혼자 두고 먼저 학교에 가버릴까 싶은 마음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쉼없이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밖 꽤나 먼 곳에서 그야말로 지축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충격이 어찌나 크고 대단한 것이었던지 폭발 사고가 일어난 현장으로부터 거리가 꽤나 떨어져 있던 저희 집 창문까지도 모조리 깨져나갈 정도였어요. 순간 저는 거리에 두고 온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먼저 학교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만약 그 친구가 그 거리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 되어버리고야 말 터였으니까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저 때문에 폭발 사고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의 걱정은 오래지 않아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평범한 폭발 사고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폭발 사고는 시간이 꽤나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중 하나로 기억되는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였으니까요.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학생들이 등교하고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유례없는 대형가스 폭발 사고가 벌어지는 바람에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가장 친했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친구 또한 사고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저는 한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정작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꿈에 나오신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친구는 제가 학교에 먼저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희생자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과 목소리와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분명 그랬을 거예요. 국민학생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어른들마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인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인생의 시계추는 꼬박꼬박 흘러가더라고요. 사건으로부터 얼마 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셨고 저는 그렇게 새로 정착하게 된 동네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며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 받았던 충격과 마음의 상처에 서서히 무뎌졌거든요. 더욱이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아주 존경스러운 부모님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 사고로 인해 가깝게 지내던 지인 여럿을 떠나보내셨기에 당연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사셔야만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딸 자식인 제 앞에서는 절대로 힘든 내색은 일절 하지 않은 채로 꿋꿋하게 어머니 당신의 삶과 딸 자식인 저의 삶을 짊어지고 건사하셨습니다. 다만 그날의 사고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생기셨습니다. 그 습관은 이따금씩 꿈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었죠. 따지자면 문제의 그 사건 당시에 딸 자식인 제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던 덕분이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물며 살다 보니까 저 또한 어머니의 꿈에 나오는 아버지를 철석같이 믿게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꿈에 나온 아버지는 그야말로 족집 계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갓 20살이 되던 그해 어느 날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의 꿈에 나오셨다고 해요. 너희 아버지가 글쎄 환한 미소로 나타나더니 아무 말 없이 나한테 웬 통장 하나를 쥐어주더라고. 그래서 그 통장을 열어봤더니 우리 딸 대학 등록금 통장이라고 적혀 있더구나. 처음에 저는 어머니께서 딸 자식의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꿈을 꾸셨던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당시 저는 희망하던 대학에 최초 합격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예년 같았으면 추가 합격조차도 바라볼 수 없을 만치 먼 후순위 예비 번호를 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꿈에 나와서 저의 대학 등록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셨던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아주 기적 같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추가 합격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후순위 예비 번호한테까지 추가 합격 기회가 돌아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상하게도 올해는 저희 학교에 입학을 포기하고 차라리 재수를 하겠다는 학생들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무튼 추가 합격 대상자가 되었으니까 등록 의사가 있으시면 마감 시간 전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당시 그 상황이 더더욱 신기했던 건 제가 추가 합격하게 된 그 학교가 나쁜 학교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비록 최고 명문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명성 높은 대학임에는 분명했고 학과 또한 당시로서는 장래가 밝은 축에 드는 곳이었기에 입학을 포기한 채로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많은 덕분에 저에게까지 추가 합격의 기회가 돌아오게 된 건 아주 보기 드문 상황이었던 거죠. 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길조를 미리 귀뜸해 주신 것 같다면서 신기하셨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머니의 아버지 꿈을 신뢰하게 된 순간이었죠. 심지어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꿈에 나오셔서 저희 집에 아주 큰 귀인이 찾아왔으니 꼭 붙잡으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아버지의 기뜸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저 오늘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남자한테 고백받았어요. 그 사람도 저를 꽤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서 서로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지 않겠냐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도 너희 아버지가 미리 귀뜸을 해준 셈이로구나. 살아생전에도 자식 생각만 하면서 살더니만 하늘에서도 오직 자식 생각뿐인 모양이야. 참 고맙기도 하지. 네, 맞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제가 첫 연애를 시작했다는 걸 어머니에게 애둘러 기뜸을 해주신 것만 같았어요. 아니, 분명 그러셨던 것일 겁니다. 왜냐면 저와 그 남자는 아주 깊고 진중한 연애 끝에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물론 아버지의 기뜸 그대로 저희 남편은 정말이지 귀인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날 저와 어머니는 가장인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고 심지어 문제의 그 대형 폭발 사고로 인해 급하게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사까지 해야만 했었던 바람에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가난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무렵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남편이 저희 집 사위로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 상황이 차츰 나아지더라고요. 평소 늘 파리만 날리던 어머니의 식당이 슬슬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저 또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직장 생활이 결혼 이후부터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이래서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인지도 모를 터였습니다. 저의 결혼을 통해 가정이 안정이 된 덕분에 저와 어머니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그 덕분에 저와 어머니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던 것일 테니까요. 물론 저와 어머니 또한 남편에게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평소 저희 남편은 꽤나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좀처럼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안사람인 저와 장모님의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되었던 덕분에 부담 없이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젊은 나이에 번듯한 자기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이 될 수 있었죠. 이처럼 당시 저희 가정은 가와만사성이라는 옛말 그 자체와도 다름이 없었고 당연히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 둘은 없을 인꼬부부이자 평생의 짝꿍이었는데요. 아마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크게 안심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무렵부터 좀처럼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꿈속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건 저희 가족에게는 일종의 길조와도 다름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꿈을 찾아와 기뜸을 해주신 내용들 중에는 좋은 일들도 분명 많았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분명 꽤나 많았었으니까요. 즉, 당시 저와 어머니는 이제 저희 가족의 앞길에 별다른 우여곡절은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꿈에 나오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는 참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행복에 다소간의 균열이 생기게 된 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자 사위였던 그이의 행동에 모종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밖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근래 들어서 퇴근이 자꾸 늦어지길래 물어보는 거야. 술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꽤나 취해서 들어오는 일도 잦아지고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 요즘 당신한테서
자꾸 다른 사람이 느껴져. 내가 알던 가정적인 당신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저희 남편이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느라 그런 변화가 생겼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남편은 아주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자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기에 부득이하게 다소간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따름이었죠. 요즘 우리 회사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하청 공장 쪽에서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거든. 베트남 하청 공장이면 제일 큰 납품 공장이잖아. 그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회사가 엄청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마련이고. 그런 심각한 얘기를 그동안 나한테 왜 털어놓지 않았던 거야? 우리는 부부니까 작은 고민 하나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당신한테는 도저히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 그 공장 사장님네 집에 가스 폭발 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그 집 일가가 하루아침에 모두 고인이 됐어. 내가 섣부르게 그 얘기를 해버리면 당신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어릴 적 상처가 다시 덧나버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었거든. 네, 맞습니다. 그때 남편이 베트남 현지 하청 공장과 관련된 사건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 또한 제가 어릴 적 문제의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향인 대구에서 있었던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넌지시 그리고 어렴풋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어릴 적 살던 원래 고향은 대구였는데 가스 폭발 참사로 인해서 타지로 이사를 해서 지금껏 살아왔다는 정도의 간략한 이야기였죠. 하물며 저희 남편이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저희 고향 동네에 대규모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딱 2달 뒤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벌어졌던 동네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어릴 적 저희 남편은 그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그 대참사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형 참사의 당사자였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기에 베트남 현지 공장 사장님네 가족이 가스 폭발 사고로 모두 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분명 어릴 적의 기억으로 인해 다시금 괴로워지고야 말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그 일을 함구한 채로 어떻게든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생하던 도중 제가 남편의 변화에 대해서 큰 걱정을 품고 있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밖에는 없었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남편의 걱정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베트남 공장 사장님 댁의 비극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이후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꼴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매번 똑같은 장면의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지난날 소품 가방에 도시락이 없음을 깨달았고 이름도 목소리도 심지어 얼굴마저도 기억나지 않아서 그저 흐릿한 모습으로 꿈속 제 곁에 서 있던 절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얼른 집에 가서 도시락 가져올 테니까 혼자 먼저 학교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네가 그래버리면 나 혼자 학교 가는 길이 심심하고 외로울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꼭 기다려달라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들짝 놀라듯 잠에서 깨어버리고야 말았죠.
아무래도 어릴 적 괴로움이 다시금 되살아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남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과거의 괴로움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또한 문제의 그 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지인들을 떠나보낸 분이셨기에 제가 괜히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머니마저도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날까 우려되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고요. 남편은 베트남 공장 쪽에서 시작된 문제로 인한 회사의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자 그야말로 건강까지 해쳐가면서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무렵 남편은 베트남 쪽의 새로운 하청 공장을 알아보기 위해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녀와야만 했어요. 원래 납품받던 하청 공장의 공장장님께서 직원들을 규합해서 어떻게 해서든 공장을 유지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사장 자리가 제법 오랜 시간 공석인 상황이었기에 베트남 현지 공장장님 입장에서도 꽤나 역부족인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그곳을 대체할 새 공장을 찾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우리 회사가 예전과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그쪽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급상승했거든. 그쪽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의 그동안의 인연을 봐서 예전에 계약했던 단가 그대로 납품을 해주셨던 거라서 새로운 공장이랑 납품 계약을 맺으려면 납품 단가를 못해도 15% 정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야. 말이 좋아서 15%지. 당신의 회사가 납품받는 규모를 생각하면 꽤 큰 비용 상승이잖아. 그런 조건으로 납품을 받으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직접 베트남 현지로 가서 새 공장 사장님들이랑 협상을 해야 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으려면 내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게 최선이거든. 이처럼 당시 저희 남편은 정말이지 숨 쉴 틈도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시로 나가서 새 공장을 수배하는 한편으로 국내에 귀국해서는 베트남 출장을 다니는 동안 밀려있던 업무를 바쁘게 처리해야만 했으니까요. 저로서는 그런 남편에게 걱정거리를 하나 더 얹어줄 수가 없었기에 과거의 괴로움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좀처럼 입 밖으로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그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결국 제 쪽에서 먼저 그 일을 들켜버리고야 말았어요. 그날도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던 제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피곤에 쩌든 채로 잠들어 있던 남편 또한 기겁하며 잠에서 깨버리고 말았고, 결국 저는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과거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이 저로서는 전혀 예상조차 못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때 희생된 친구의 이름이랑 목소리, 심지어 얼굴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 근데 참 이상하네. 당신 방금 잠에서 깨는 순간에 사람 이름을 외쳤거든. 정확하게 알아듣진 못했지만 얼핏 듣기론 분명 사람 이름 같았어. 혹시 친구의 이름을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제가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기 위해 마치 깨진 거울처럼 조각나버린 사건 당시의 기억을 되짚으려고 막 시도를 하던 바로 그 순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두통이 느껴졌거든요. 이에 남편은 자기가 들은 외마디 비명이 사람이었는지부터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괜히 두통을 무릅써가면서 아픈 기억을 헤집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쁜 와중에 아주 큰 결심을 해주었죠. 베트남 사장님 댁 가족 이야기 때문에
당신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일주일 휴가 낼 테니까 우리 옛날에 다녀왔던 신혼여행지를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 원래 아픈 기억은 행복한 기억으로 다스리는 법이라잖아. 우리 생애 가장 행복한 여행이었던 신혼여행지에 가면 되살아난 과거의 아픔이 충분히 다스려질 거야. 그날 저는, 남편의 사랑에 감동한 저는 염치불고하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약속했어요. 원래 아픈 기억은 행복한 기억으로 다스리는 법이라는 남편의 말처럼 신혼여행지를 다시 찾아가서 행복했던 신혼여행의 기억을 되새기고 돌아오면 되살아난 아픔이 씻은 듯이 잠잠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옛 신혼여행지로 함께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행 출발 당일 남편에게 아주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그 하천공장 공장장님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한국인 사장 부부가 엊그저께 그 공장을 정식으로 인수해서 새 주인장이 되셨다더라. 그리고 공장장님께서 새 사장님 부부한테 우리 회사 얘기를 아주 좋게 해주신 모양이야. 그래서 새 사장님 부부가 나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한다더라고. 기존의 납품 계약을 승계할지 아니면 우리 회사 쪽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새로운 납품 계약을 체결할지 정하면 될 것 같대. 그 소식은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이야기였지만 문제는 저희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사장님 부부는 원래도 공장 몇 개를 경영하는 분들이셨는데요. 두 분의 관리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서 운영하는 공장들마다 불량률이 가장 적기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새 공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회사들이 납품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줄줄이 접근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저희 남편네 회사 또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였고요. 여보, 미안하지만 여행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른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런 남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휴가랑 여행이 대수겠어? 내 걱정 말고 얼른 출발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장모님이랑 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내가 반드시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게. 그렇게 남편은 입고 있던 평상복만 얼른 양복으로 갈아입은 채로 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비행기 편으로 베트남에 도착해야만 하는 급박한 일정이다 보니까 출장을 위한 짐들을 새로 쌀 시간마저 없더라고요. 당시에 저 또한 너무 경황이 없었기에 남편이 양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제가 나서서 출장짐을 쌓아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고요. 마치 문제의 그 사건 당일 저희 어머니께서 간밤에 꾼 아버지 꿈 때문에 아침나절 내내 붕 뜬 사람처럼 허둥지둥대다가 저의 소풍 도시락을 빼먹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분명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 엄마가 내 소풍 도시락을 빠뜨렸었던 거구나. 사람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마음이 붕 떠버리면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찰나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거든요. 저 방금 엄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엄마도 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당연하지. 네 아버지가 또 내 꿈에 나왔는데 어떻게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 여하간 김서방 지금 어딨니?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주 급박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다급하게 되물었어요. 김서방은 갑자기 왜요? 너희 아버지가 꿈에서 아주 서럽게 오열을 하는데 김서방 옆에 꼭 붙어 있으라고. 김서방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고 꼭 같이 다녀오라고. 그 말만 반복하셨어. 나도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가 내 꿈에 나와서 해준 말치고 틀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잖니. 그니까 지금 당장 전화 끊고 김서방이 어딜 가든지 간에 무조건 같이 다녀오거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동시에 문제의 폭발 사고 당일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꿈에 나와주신 덕분에 참사를 모면할 수 있었기에 혹시 이번엔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서 남편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하시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에 저는 미처 다른 생각을 해볼 겨를조차 없이 여권을 챙겨서 다급하게 공항으로 향했고 참 다행스럽게도 바로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가 있었어요. 다만 남편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남편이 탄 비행기가 출발을 한 직후였고 제가 구한 티켓은 바로 다음 비행기 편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보다 한 발 늦게 베트남 현지에 도착한 저는 곧장 공항 택시를 잡아 탔는데요. 공항 택시라서 그런지 기사님께서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택시비 따따블을 불러가면서 남편이 먼저 도착해 있을 공장 주소로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출국 직전에 남편 회사 쪽으로 연락을 해서 공장 주소를 미리 알아두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저랑 거의 동시에 도착하더라고요. 제가 택시에서 내리던 그 순간에 남편이 탄 렌터카가 도착을 했으니까요. 뜻밖의 저를 마주친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 표정은 안 봐도 너무나도 다급하고 절박했을 테니까요. 당신 진짜 무슨 일 있어? 베트남까지 대체 무슨 일로 와 있는 거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왜 지금에서야 공장에 도착해? 나보다 먼저 비행기 탔잖아. 우리 회사 쪽 베트남 주재원이 내가 급하게 온다니까 서둘러 렌터카를 준비해줬는데 절반쯤 왔을 때 차가 퍼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늦었어. 그럼 새 사장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직접 연락해서 충분히 사정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한다면서 약속 시간을 조금 미뤄주셨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엄마 꿈에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김서방 옆에 꼭 붙어있으라고 하셨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도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도 될까? 당신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불운한 사건을 내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당신 일하는데 방해 안 할 테니까 같이 들어가게 해주라. 장인어른이 꿈에 나오셨다면 확실하겠지. 알았어, 그렇게 하자. 이로써 저는 남편 옆에 딱 붙어서 공장에 새로 인수한 한국인 사장님 부부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새 사장님 부부의 모습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사장님 부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사모님의 얼굴과 제 얼굴이 똑같았거든요. 놀라운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한참이나 얼어있던 사모님께서 갑자기 제 두 손을 꼭 부여잡으면서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집안에 어릴 적에 잃어버린 친자매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외동딸이라서요. 그럼 혹시 친척 쪽으로는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원래 누구였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이름이랑 신분은 고아원에서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이에요. 참 신기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국내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서로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게 말이죠. 스스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지 않은 사고 때문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서울에서 뇌수술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일 때문에 어릴 적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행히 딱 하나 알고 있는 건 제가 태어나고 고아원으로 보내지던 날에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던 무렵에 무의식적으로 도시락, 도시락 그 말만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락이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치 두개골이 터져나갈 것 같은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통의 끝에서 저는 그동안 부서진 거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의 편린들 중 가장 큰 조각을 떠올리게 되었죠.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과거의 대형가스 폭발 당시 어머니께서 빠뜨리신 소풍 도시락을 가지러 집에 다녀올 테니 먼저 학교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곁에 있던 친구였더라고요. 아니, 그 여자아이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이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죠. 어쩐지 아까부터 가방이 가볍더라니. 아무래도 엄마가 아빠 꿈 때문에 도시락을 빼먹은 모양이야, 언니. 맞네. 엄마가 내 가방에도 도시락을 안 넣어주셨네. 여기서 우리 집까지 그닥 멀지 않으니까 내가 얼른 달려가서 도시락 가지고 돌아올게. 대신 여기서 꼭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나 혼자 학교까지 가는 길 엄청 심심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지는 쪽이 어머니한테 도시락 받아오고 이기는 쪽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때? 아니야, 내가 얼른 다녀올게. 아무리 우리가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라지만 동생인 내가 언니 심부름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치자면 언니인 내가 다녀오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언니는 늘 동생을 보살펴줘야 하는 존재니까. 그건 그렇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네, 맞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저의 쌍둥이 여동생이었어요. 도시락을 가지러 집에 다녀올 테니 먼저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던 사람 또한 제가 아니라 여동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의좋은 쌍둥이 자매가 서로 도시락을 가지러 집에 달려갔다 오겠다고 하다가 결국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가위바위보에 져버린 제가 동생을 거리에 둔 채로 혼자서 도시락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쌍둥이 자매들 중 오직 저 한 사람만 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날 운명이 엇갈리게 된 쌍둥이 여동생을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하청 공장을 새로 인수한 사장님의 안사람이 바로 제 쌍둥이 여동생이었고요. 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했지만 사모님, 아니 동생은 좀처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형 참사에 휘말려서 헤어지게 된 쌍둥이 여동생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전 확신해요.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계속 중얼거렸다는 도시락이라는 말이 바로 그 증거일 거예요.
우리가 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도시락 때문이었고, 우리의 얼굴이 서로 똑같다는 것도 분명한 증거일 테고요. 저희는 1분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릴 적에 당했다던 사고가 바로 그 대형 가스 폭발 사고였고, 폭발 당시에 튕겨져 나가면서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서울까지 이송되어 뇌수술을 받았던 것일 수도 있겠군요. 이처럼 제가 되찾은 편린과도 같은 기억에 따르면 저희 두 사람은 쌍둥이 자매 사임이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로서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야 어린 나이에 그 충격적인 참사를 겪었던 데다가 심지어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기에 마음이 부서져 버린 나머지 기억에 혼선이 생겼을 수도 있고 동생과 관련된 기억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했다지만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오셨거든요. 그날 그 참사에 휘말린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말씀 또한 일절 없으셨고요. 그런 의문이 풀리게 된 건 바로 이튿날 저희 남편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께서 베트남으로 혀를 단신 다급하게 도착하셨던 바로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둘째 딸을 한눈에 알아보시며 오열하다가 결국 실신을 하셨고 몇 시간 뒤 응급실에서 진정제를 맞으시며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쌍둥이 자매가 맞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도 저에게 여동생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춰야만 했던 사정이 있으셨더라고요. 처음엔 나도 둘째가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어. 비록 주검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원불명 유해더미 근처에서 둘째의 소지품들이 발견되었거든. 그렇게 둘째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과 함께 합동장례가 치러졌단다. 그땐 이렇게 살아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그동안 저한테 동생 얘기는 왜 안 하셨던 거예요? 동생을 두고 혼자 살아남은 일이 무척 괴로웠던 모양인지 네가 동생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렸거든. 네, 맞습니다. 사고로부터 얼마 뒤 저는 동생을 향한 죄책감으로 인해 동생에 대한 모든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렸던 것이었어요. 당시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마음에 크게 용기를 내어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주셨는데요. 그때 저의 상태에 대해서 정신적 방어 기제가 발동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더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견딜 수 없을 만치 어마어마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될 경우 그 고통으로 인해 정신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통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제가 그런 증세를 겪고 있었던 거죠. 저의 고통의 원인이 여동생을 향한 죄책감이었기에 여동생을 향한 기억을 스스로 모두 지워버린 채로 그나마 남아있는 편린과도 같은 기억마저 여동생이 아니라 친구였다는 식으로 흐릿하게 왜곡된 기억으로 지금껏 살아왔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진단을 받게 된 어머니께서는 살아남은 첫째 딸인 저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기 위해 동생의 존재를 일절 함구한 채로 살아오셨고 동생의 흔적 또한 모두 치워버리셨으며 그런 다음에도 안심이 되지 않으셨는지 고향인 대구를 급히 떠나서 타지로 이사를 가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기 위한 마음에서 말이죠. 그런 어머니의 결심과 헌신 덕분에 저의 정신이 그나마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더욱이 의학적으로도 저희 두 사람이 혈연관계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에서 총 2차례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99.999% 동일 부기임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즉 저희는 부정할 수 없는 쌍둥이 자매였던 것이죠. 다만 이후로도 동생이 대체 어떤 경위로 혼자 서울까지 이송되어서 뇌수술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나큰 의문으로 남아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몸소 겪으셨던 어머니의 대구 쪽 지인 어르신분들을 통해서 사실에 가까운 추론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셨던 어르신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 당시에 사고의 규모가 워낙에 컸던 바람에 대구뿐만 아니라 근처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상태였다고. 그러는 바람에 가족과 연락도 닿지 않은 채로 먼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여기저기 옮겨진 부상자들이 부지기수였고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사람이 엄청 많았대. 그러자 마침내 동생도 같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뇌수술을 받은 병원도 서울에서 몇 차례 옮겨져서 도착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뇌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지는 사이 서울에서는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가 벌어졌고 하필이면 동생이 뇌수술을 받은 곳이 삼풍백화점 희생자들이 많이 후송되셨던 곳이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동생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부상자가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부상자로 신분이 뒤바뀌어 버렸던 것이었고요. 하물며 당시 동생은 지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폭발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이미 기억상실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후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동생을 맡게 된 고아원 입장에서는 도무지 진짜 신분을 찾아내줄 방도가 전혀 없었기에 정말 부득이하게 궁여지책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동생에게 새로운 주민등록과 이름을 만들어 주었던 거고요. 그러나 중에 제 동생은 참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자라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법도 하지만 착실한 모범생으로 잘 자라서 명문대까지 졸업했고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해서 먼 베트남까지 이민을 가서 아주 훌륭한 사업가 부부가 되어주었으니까요. 어릴 적 받았던 뇌수술 또한 잘된 편이어서 어릴 적 기억을 잃어버린 걸 제외하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아주 건강한 어른이 되어주었고요. 물론 저는 동생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그분의 가호가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우리 굽어 살피고 있으셨던 모양이야. 그러셨으니까 그날 어머니 꿈에 나와서 나더러 무조건 너희 형부를 따라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기적처럼 재회할 수 있었으니까. 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 분이시지만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엄마랑 형부랑 언니랑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면 어떨까? 당연하죠. 저도 아버지에게 꼭 문안 인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언니한테 존댓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쌍둥이 자매잖니. 알았어 언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동생이 될게. 나를 찾아내줘서 너무 고마워. 그로부터 며칠 뒤 저희 식구는 다 함께 아버지가 쉬고 계시는 곳으로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그날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아버지에게 큰 절로 문안 인사를 드렸고 그런 동생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제 귓가에는 아버지께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내 말대로 해주어서 고맙다. 동생을 다시 찾아주어서 고맙다.
이제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내고 앞으로는 동생과의 소중한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말거라 하고 말이죠. 물론 실제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었을 테지만 그와는 별개로 저는 지금까지도 그날 아버지와 마음속으로 새끼손가락을 걸며 나누었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저와 남편은 대한민국에, 동생과 제부는 여전히 베트남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우애를 나누며 지내고 있거든요. 또한 어머니께서는 한술 더 떠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둘째 곁에서 지내고 싶다며 베트남 제부네 집에서 머물러 계시고요. 저희 남편과 제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부가 기존의 납품 계약 그대로를 승계해 주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애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비록 저희 쌍둥이 자매는 오랜 시간 서로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한평생 서로의 인연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며 남은 한평생 서로를 한마음 한몸처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겠다고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